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특별 초대석입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계 소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의 그 대결 구도가 남과 북의 정세를 포함한 국외 상황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에서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국회의원님 LA를 방문 중에 저희 스튜디오를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유튜브로만 계속 보고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네, 정말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 와서 방송 나올 줄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우리 한국 정세, 네. 우리 국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 미국에서 보고 있는 저희들 같이 한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로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네. 그리고 어떤 소망보다는 염려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네. 어려운데요. 네. 저는 제가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네. 정말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분들이 살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또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저는 해줬다. 그래서 조상이라면 주상이고 어쨌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 세대에 가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최소 우리랑 비슷하던가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갖고 있죠. 현재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어쩌면 지금이 그 과도기 혹은 결정적인 어떤 순간 이런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은 의원주 국회의원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네, 부분이 네, 있다 네, 싶어서 네.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본인은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요즘에는 이제 제 유튜브가 네. 10만 구독자가 다 돼가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의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장악이 돼 있는 상태라 아하. 정확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편향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 답답한 마음에 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연주 TV 보시면 네, 맞습니다. 예. 많이 또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선 의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은 제가 원래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전에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사실은 정권 집권이 굉장히 가시화되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탈당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나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내 양심을 누르면서 민주당에 적응해 왔는데 단 하루를 정치를 하더라도 내 양심에 따라서 당당하게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있던 야당이 집권당이 되어갈 그 무렵에 그곳을 떠난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있으면서 아주 갈등을 많이 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들어갈 때의 민주당은 아마 교포분들도 많이 그렇게 인식하실 텐데
뭐 기껏해야 중도개혁 정당, 그래서 DJ 또는 뭐 호남의 백그라운드가 강한 그런 정당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 운동권, 그런데 그 운동권이라는 것도 저는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들하고 자꾸 접하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했던 민주화 세력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뭔가 좀 역사관과 세계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세계대전 이후에 명맥을 이미 다한 전 세계적으로는 그 중국의 문화혁명 세력이나 혹은 뭐 볼셰비키 러시아의 볼셰비키 세력 같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좌파라고 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특이한 전체주의자들이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운 또 시대를 넘어가면서 산업화를 하던 시대에 뭐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군부에 의한 어떤 권위주의적 정치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제 지하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그들 나름의 어떤 역사관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들이 주류가 아니었죠. 사실 그래요. 그 네네. 야당 그 당시 그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바야흐로 이번 정권이 돼서 완전히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그때 사실 이제 대통령 그 경선을 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누군가를 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대안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그럴 만한 대안도 딱히 보이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당시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이 점점 장악되어 가던 그런 이제 일종의 노동운동, 시민운동, 예. 학생운동 세력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다. 아하. 그래서 네. 이 과정에서 내가 국민들한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 대통령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더 자유로워질 거다. 이렇게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군요. 막아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사실은 역부족이었고요. 당시에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할 때는 대안 부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그 실체를 점점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뭔가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대안 부재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꼭 우리 한국 정권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기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권 당시의 스토리를 보면 일종의 촛불혁명이다 혹은 촛불 정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조차 촛불의 이것까지 부인하고 들어가는 여론이 조성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문정권의 그 기반 자체는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생각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당시에 이제 그런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또 이 법치주의라든가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이런 것들 또 민주공화정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그게 나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 그게 결국 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약간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사실의 실제보다도 굉장히 과장되고 좀 왜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태블릿 PC의 문제라든가 네. 뭐 정유라 건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더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여하튼간에 이 헌법적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분개하고 문제의식 가졌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라. 예. 그리고 이 페어하게 해라. 그리고 룰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또 하다 보니까 뭐 축제처럼 맞아요.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저는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언론의 왜곡이 있어서 좀 더 정치적으로 더 비화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더 심각한 거는 그 이후에 결국은 정치 세력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 네. 악용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실 거기 나온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혁명에 대한 관념까지 있었겠어요. 그냥 단지 법을 지켜라, 룰을 지켜라 이런 거였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저도 혁명이라고 뭐 막 하길래 무슨 그냥 말을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을 그들이 잡은 이후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구나라는 아하.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건국 이념이죠. 거기에서 이 자유,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요즘에 보면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자기가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어도 국가가 정한 임금을 그 30% 가까이 지금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주지 못하면 고용 못하죠. 사업을 네. 계속할 수가 네. 없고요. 노동자들도 내가 좀 더 약간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넌 일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게 강제를 하면서 조금만 어겨도 막 형사처벌하고 네. 굉장히 이제 그 무서운 분위기가 되어 아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게 시장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물론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여러 나라에 있지만 이제 그 선을 넘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금 강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된 상태로.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많은 가게들이 지금 임대를 내놓고 정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아하. 중이고요.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는 남미꼴이 날 거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요. 자, 경제 문제가 또 한 부분이고요. 네. 안보도 여전히 아주 네. 걱정거리가 많은 소식들이 은연중에 들립니다. 네. 여론이나 언론으로 통해 들리는 것보단 그 이외의 다른 루트로 들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많은 부분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 안보 문제들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 워낙에 북한 문제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계속
지리하게 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약간 식상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 스스로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보수 꼴통 이런 어떤 프레임이 걸려 있어가지고 안보를 강조하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너는 꼴통이냐 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규정을 지어버리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꼴통이고 뭐고 간에 사실 살아남는 생존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사실은 경제 뭐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치안과 안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을 한 상태죠.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 이게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요. 네. 여러 번 하여튼 뭐 수백 번이라고 하는데 도발을 남북 간에 있었지만 그 도발의 100%가 북한이 도발한 겁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도발하거나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3대 세습 독재 국가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탄압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가 이제 핵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래서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다. 사실은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최악의 무기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뭐 남침이라기보다는 저는 약탈의 대상이 네.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에서 물론 북한의 우리 동포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거기도 정말 민주화가 되고 그 나라도 살만한 나라가 돼서 거기에 주민들도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권이 지금 핵을 가져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엄청난 안보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힘이라는 것은 대등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돼야 전쟁이 나지 않고 전쟁이 나는 경우는 이것이 무너졌을 때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사 이것이 과거처럼 그런 어떤 전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상 한쪽이 예속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비핵화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우리하고 꼭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핵의 사정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이지 미국이 뭐 ICBM 있다고는 해도 네.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미국은 다만 이제 이 핵 기술이 중동이나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예, 근본적으로는요. 봐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핵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나 안보의 태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탄탄하고 긴장된 상황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안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재래식 군 여러 가지 이제 태세 그러니까 국군의 여러 가지 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방어 무기나 전략 무기나 또는 이제
이 한강 하구에 여러 이제 철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지금 철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떤 논리냐 이것은 네. 지금 비핵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방을 지금 내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거처럼 뭐 남침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내부 스스로가 자생적 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적이 누군지도 몰라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누군가를 대상을 삼아서 방어 태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긴장감 대상이 없어졌고 뭐 주말이면 오후면 퇴근도 하고 핸드폰도 자유롭고 막 이런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또 뭐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그냥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럼 양심은 어디까지냐도 선을 그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때 뭐 이제 60, 70 나신 어르신들은 큰일 났다 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젊은 세대층에서도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난 가을에 한국 갔었을 때 30대의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아이고 못 살겠어요. 미국 가야 되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로 이런 얘기를 너무 심심치 않게 해서 왜 30, 40대들에게 좋은 세대가 온 거 아닌가 했더니 이제 내가 너무나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말았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하고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신문에 뜨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관계로 요즘 유튜브를 좀 들여다봅니다. 유튜브는 일반 신문과 일반 방송과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어느 부분 좀 다른 것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이현주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긁어주는 이야기도 해주시는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긴 하나요? 그 정부의 의사결정이에요. 어떤 것이든지요. 여론 형성에도요. 여론 형성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쇄된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아무리 막고 언론을 장악하고 자꾸 세뇌를 하고 막 해도 다 또 외신을 보고 다 하기 때문에 다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서 보게 되고요. 또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 제가 믿을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시원해졌다 머릿속이 이게 정리가 됐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또 여론에는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권이 그런 이제 반대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촛불을 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혁명이라고 부르더니 자기들을 점령군이라고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점령군이기 때문에 점령군은 사실은 피지배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해서 괴멸시킨 보수나 다른 쪽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들은 잘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정의의 사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선이고 정의이다. 이런 절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는. 그럼 과거 정권과 과거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질을 했었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길래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보면 과거 정권이라고 해서 잘한 건 아니죠. 그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헌법 가치가 다 이식된 것이지 서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정말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다 보니까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한계가 많이 있었고 단지 근대화와 산업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전이 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바로 신보수의 가치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럼 왜 이렇게 그 지금 정권이 저렇게 당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점령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뿌리가 이제 주류가 이제 주사파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세력을 계속 키우면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하고 대립을 하고 이 민주화의 그 사실은 그것도 역시 큰 흐름에서 보면 시대적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세력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군사 정권을 끝내는데 본인들이 이제 함께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민 정권이 될 때 일종의 이제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승리. 그래서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은 선이고 정의의 편이고 저 군사 정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다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도 그 교체된 과거 기득권 세력인 군사 정권이 악의 그냥 시대 흐름인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렇죠. 그들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그럼요. 과정을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군사 정권도 처음에 5.16을 하고 할 때만 해도 오히려 그 전에 또 부패한 과거 세력들에 비하면 새로운 세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또 이 수명을 다해가면서 이제는 시대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또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예.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선악구도로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선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역사를 볼 때 아쉬운 점이 DJ라든가 YS라든지 이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권이 사실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 운동권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면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키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어떤 그 개선 장군처럼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정권의 실책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탄핵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결국 또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중은 우리의 편, 우리는 선하고 정의로운 편, 그리고 반대편은 괴멸되어야 할 악의 무리들이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산업화에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실패하는 바람에 네. 시대를 못 따라간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보수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와서 그러면 과연 그들, 그러니까 그 운동권 세력들은 과연 정말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세력들이었나. 이들이 과연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거였냐. 그건 아니다. 제가 네. 볼 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이제 가장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예. 가장 이 구태의연하게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언론의 자유 얘기를 했지만 말로는 입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떠들었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민노총 민원연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자기들 조합원인 기자들한테 같은 기조의 기사들을 쓰게 하고 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 언론인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든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온 세력이라 저는 바뀔 수가 없다.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도 지나간 시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짚어봤다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는 사실
국제 정세도 많은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세대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 그렇죠. 위치에서도 네.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신보수를 얘기하시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또 어떤 그 동맹의 관계가 있는 어떤 의원님들 혹은 정치인들,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그 기류를 형성하고자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이제 지금은 소수가 네, 돼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은 뭐 굉장히 비주류죠. 네, 항상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는데 이 보수 세력이 실패한 것이지 보수의 가치가 실패한 게 아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네. 네, 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뭐 그것이 기독교적 신앙하고도 저는 통한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 건국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진짜 보수고 네, 이제 그것을 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음, 빠진다라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경제 면에서 보면 음, 사실은 이 아까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집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국가의 미래가 가야 할 어떤 경제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이 되었다. 저는 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IMF도 왔고요. 그다음에 뭐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IMF가 왔고, 그다음에 IMF 이후에도 DJ가 뭐 이런저런 IMF 극복한다고 뭐 이런저런 걸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안티테제적인 네, 경향이 네, 강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특권을 타파해야 돼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지.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상대를 갖다가 타도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역학관계에서 계급혁명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거는 박정희 시대의 이 산업화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번영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 보니까 산업 전환에 실패한 상태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이 명맥이 끊어지면서 어,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남은 걸 가지고 서로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는 집안의 싸움만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또 그게 뭐 재벌이 많이 빼가서 그렇다 아니다 네, 뭐다 뭐 이렇게 말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우리 이제 보수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그 보수 세력이 산업화의 어떤 세력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번영시켰다면 우리는 제2의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가의 미래 비전과 산업 전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네, 모든 어떤 국가적 역량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 산업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과거처럼 뭐 이렇게 관치를 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서는 안 된 영역이 어딘지. 그래서 아까 치안과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아주 그 사회 안전망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하되 나머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데 네. 국가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뭐 손톱 밑 가시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무슨 상품적인 규제 완화 이런 거 뭐 어디 제품 하나 이런 거는 사실 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 밑에서 그 정신 가지고 하면 되는 일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자체가 규제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동시장이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규제돼 있죠. 그리고 네. 민노총이 완전히 기득권화돼서 사실상 거기에서 보면 온갖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자기들만의 담합 구조를 형성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꽉 차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존 노동 기득권을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것을 해체시키고 이 좀 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들고 나는 게 자유로워야 또 새롭게 채용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한 사람을 채용만 하면 평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시대에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모두가 각자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각자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뭔가 전 국가적인 혁신 이런 상황을 좀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는 뭐 대략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외교 안보 면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국익과 그리고 이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통일을 바라보는 문제도 사실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통일돼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예. 뭐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질 것 같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더 잘 살게 되고 더 우리가 더 번창하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기 네. 때문에 체제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그렇죠. 체제가 다른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무리하게 통일하겠다 이런 걸 하는 순간 저는 훨씬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 정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도 마찬가지고 교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전제가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화책도 썼다가 강경책도 썼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죠. 네가 잘했다. 네. 근데 다 틀린 말이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처음부터 통일이라든가 교류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통일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생각이 없는 상대를 가지고 네.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갑갑한 얘기지만 통일은커녕 교류도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자신들의 가까운 어떤 이익, 어떤 권력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일이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갖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론가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 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면서도 지금 줄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 전반적인 심각하다고 예,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보수 또는 이제 우파의 가치라고 한다면 안전이잖아요. 안전. 네, 안전.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뭐 이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접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일단은요. 남한이 그죠? 네. 번영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결국 정치인들의 사명이지 무슨 자기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나라의 국민들을 볼모로 실험을 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제 얘긴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보더라도 결국 우리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북한이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이 민주화가 되고 개혁 개방이 돼야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해서도 그 투자를 안전하게 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게 안 되는 나라에다가 투자를 백날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 절대 이것을 담보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 굉장히 바보가 돼버리는데 결국에는 투자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바뀌어야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북한이 안 바뀌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를 절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 그러니까 핵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뭐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게 어렵다면 전술핵이든 뭐든 어쨌든 핵에 대한 균형을 군사적으로는 확고하게 완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등 뒤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이야말로 훨씬 더 우리는 태세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등 뒤가 이제 든든하면요, 우리가 좀 더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김정은의 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 일종의 신격화된 정치. 이것이 유지되는 한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교류와 그 길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자칫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교류하고 오픈하고 그리고 통일한다 어쩐다 하고 떠들어대다 보면 우리가 거꾸로 위험해진다. 우리가. 왜냐하면 상대는 굉장히 잔인한 독재 국가이고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느슨해진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브한 상태의 나라와 저런 이제 일사불란한 잔인한 독재 국가가 섣불리 섞였을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뭐 꼭 남침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를 정치권에서는 절대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리스크가 클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가 만에 하나 굉장히 대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길게 보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초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의 민주화가 어떻게 하면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을 동맹국들하고 치밀하게 전략적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상태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좀 다른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면 하는 순간에 우리가 낙동강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찰국으로서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명감이 굉장히 부족해진 그렇죠. 상태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자국 중심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대한민국의 관점이나 대한민국의 안위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인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해서 북한을 대변할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절박한 상황,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당신들이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를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는 변하지 않는다. 네. 북한이 완전히 바뀌면 몰라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지금 보니까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북한은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단지 수교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포기를 하거나 일본하고만 이렇게 전략적 동맹을 맺고 갈 때 그것은 저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이런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안타깝게도 일본입니다. 네. 네, 어쨌든 미국을 설득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갈등 관계에 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미국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가고 이제 미국이 북한의 가치를 overestimate 하고, 하는 네. 상황으로 갔을 때 정말 낙동강물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제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최근에 일본과도 날선 각을 좀 세우고 있는 네.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 사실 이렇게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걸 들으면서 소망적이기보다는 자꾸만 또 우려가 깊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왜냐하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정권이 가야 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네. 그렇다면 우리가 700만,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모로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인 이민자들이 약 한 200만을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들도 있고 난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러나 보통 미국 해외에 나오면 대부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 70%가 기독교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은 보시는 분들도 역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에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네. 하시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여쭙고 싶어요.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특히 북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로서 이민 이제 역사가 110년을 넘어서 116주년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대한민국 조국을 바라볼 때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그 가교 역할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국내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의원님께서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우리 그 이민자들 뭐 또 동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동포 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와서도 사실은 이제 한인 상공회의소나 또 한국의 이제 코트라라든가 관계 기관들을 방문해서 제가 한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치 나라 없는 국민처럼 각자가 떠돌면서 네. 각자 열심히 살고 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다른 나라 좀 더 우리보다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정말 부럽지 않은 그런 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라고 알고 있는 일반 대중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이런 기업들도 어차피 미국에서 진출하고 하면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대한항공이 많은 욕을 먹지만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정말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교포 사회나 또는 그 유학인 사회 이런 쪽에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인들의 2세, 3세들을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키워내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거기서 그 사회에서 자라나서 성공한 한인들이 다시 또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성공한 한인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 현지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 돈을 많이 버셨으면 미국 정치권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네.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력한 후원자가 되셔서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또 그렇게 후원자로 크시는 분들이 후원자로 크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나 또는 정치권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또 교포사회에 지원을 하고 기여를 하면 이게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영향력이 커지면요. 다시 또 그 영향력을 중간에서 발휘를 하면서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과 미국 그 정치권을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 큰 틀에서 미국이란 국가하고 보면 굉장히 소국이지만 네. 또 그런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단단한 나라가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이 안에 지형에 어떤 생각들이 분포돼 있고 겉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 대변인처럼 그렇게 네, 굴고는 지금,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이게 반미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계속해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적어도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동맹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좀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교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교포들이 제가 만나본 교포나 혹은 유학생이나 대부분 또 대기업에서 주재원 오신 분들도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싱가포르 주재원이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주재원들도 그렇고 다 따로 놀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냥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내가 행복함. 근데 그걸로 제발 그치시지 마시고 여기 이 지역의 한인 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나라가 잘 돼야 교포들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서로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략적인 그런 사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했는데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새로운 이제 우리 뭐 제 신보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까 현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면서 이 한국의 위상이 그전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교포사회 2세들과 혹은 1세들 우리 이민자들과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 사실은 해외에 나와 있으면 많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크리스찬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은지 의원님도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의 그 교계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 25% 된다고 얘기한다면 미국에서는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물을 경우 한 70%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 유머 달리.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업인들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크리스찬으로 여겨주시면서 가까운 그런 어떤 유대관계를 맺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드리는 이유는
어떤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한 특정 종교를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해서 어떤 벽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건 정계에서 네.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영사관에 나오시는 분들과도 얘기하고 이제 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정치인이라 어떤 특정 종교를 같이 참여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는 대답을 받게 될 때가 많이 네. 있는데 한국에서도 우리 아까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교포 사회가 어떤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면 기업인들에게도 또 우리 한국 정계에서 그런 기업인들에게 좀 전략적으로 어떤 어드바이저를 좀 줌으로써 이민 사회의 교계를 움직여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싶어서 네. 또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네. 네. 저희 같이 이제 크리스천 헤럴드 같이 40여 년 전에 언론을 시작하고 지금 한 3년 전에 TV 방송으로 24시간 이제 교포사를 만나고 있는데 완전히 자생적인 단체거든요. 네. 한국어로 직접 네. 영향받는 게 단 1도 없이 네. 이민사에서 시작한 유일한 방송사로서도 그런 도전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을 모셨기에 네. 이민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기에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혹은 한국 국회 측 정계에서도 우리 같은 이런 순전히 자생하게 된 이민 사회들의 여러 가지 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라고 또 부탁을 드리게도 됩니다. 네. 이번에 방문하신 게 목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네. 방문 목적이 있으셨는지요? 미국을. 뭐 이렇게 딱 한 가지의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우리 이쪽 이제 LA 쪽에 이제 네. 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요. 네. 또 유튜브 구독자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계실 거예요. 팬들이 네, 많으셔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칼텍에 저희 남편이 연고가 있어서 그래요. 네, 거기가 모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방문 목적도 있었고요. 네. 네. 또 이제 또 제가 와서 또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LA가 차지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LA 한인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왕 그렇다면 저는 한국이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해 가는가가 우리나라 외교의 상당 거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LA의 한인 사회가 저는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정계에도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정치 리더십이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미진하지만 네. 미흡하지만 또 올 때마다 혹시 오게 되면 그때마다 기업인들 또 상공인들 현지 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교계분들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데 나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네. 교계 리더십들을 좀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나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종교계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정치에 막 이렇게 대놓고 관심을 표시하기는 그렇죠. 어려운데도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이제 교계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제 커지셨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이제 기독교적 신앙하고 좀 반대되는. 그래서 아까 병역 거부 문제도 그렇고요. 소수자가 특권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모든 그런 걸 또 다 떠나서도 큰 틀에서 본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좀 사회주의 체질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이 북한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뭐
북한 이 운동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사실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하느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사명감이 좀 있어요. 또 북한의 네. 인권 문제. 예. 그리고 또 아까 자본주의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쌓인 지혜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철학화된 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사실은 기독교를 사실은 특히 전체주의자들 좌파 중에서도 전체주의자들은 기독교하고 사이가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뭐 약간은 공동의 어떤 목표가 생겨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종교의 한계는 있겠지만 교인들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비슷한 관점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제가 한 1분쯤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현재 시청하시게 될 우리 이민자들 여러분들께 한 1분의 시간 동안 어떤 권면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또 미국 LA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 나라 걱정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정치인으로서 또 이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 이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싸울 때는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포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CHTV 특별 초대석 한국의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국회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는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보실 수 있겠고요. CHTV 56.95를 통해서는 또 재방송으로 본방송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의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